전하, 오늘은 왼손으로 난간을 잡지 마십시오. 비겐 한양 거리가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백성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호위 무사들의 손은 동시에 칼자루로 향했지요. 누더기 옷을 입은 11살 소년 하나가 가마 앞을 막아선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무엄하다. 당장 끌어내라. 무사가 달려들자 소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지요. 전하, 지금 손을 대시면 피를 보시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미친 아이 아니냐. 감히 행차를 막다니. 저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그러나 가마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처마 끝 빗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만 또렷했지요. 이윽고 안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멈추어라. 무사들의 발이 동시에 떠섰습니다. 가마 문이 천천히 열리고 왕 이도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젖은 거리와 백성들, 떨고 있는 소년을 차례로 살핀 뒤 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진이라 하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서진은 침을 삼켰습니다. 난간 안쪽 나무결이 어제와 다르옵니다. 틈이 미세하게 벌어졌고 쇠붙이가 눌린 자국이 있사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어제와 다르다니 저 아이가 어찌한단 말인가. 서진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며칠째 이 길가에서 풀뿌리와 버려진 음식을 주어 병든 아버지에게 가져가곤 했습니다. 왕의 행차가 지나가는 시간도 가마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도 자연히 눈에 익어 있었지요. 왕은 아무 말 없이 왼편 난간을 바라보다 내관에게 손짓했습니다. 살펴보아라. 내관이 조심스럽게 난간 밑을 더듬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침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끝은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지요. 의원이 급히 달려와 냄새를 맡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맹독이 옵니다. 살갗만 스쳐도 위태롭 사옵니다. 거리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사들은 즉시 사방을 막아섰고 백성들은 더 깊이 엎드렸습니다. 왕은 한동안 그 침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진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찌 알고 있었느냐?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쇠가 흔들리는 작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지요. 손이 먼저 가는 자리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 궁안에서 사라진 한 여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잠시 먼 곳을 보는 듯 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어미의 이름은 아느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서 떠나셨사옵니다. 이름도 끝내 듣지 못하였사옵니다. 왕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거두고 명했습니다.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라. 누구도 거칠게 다루지 말라.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고 무사들은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낮게 말했습니다. 짐의 명이다. 그제야 군사 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집, 기침 소리를 삼키며 누워있을 아버지 생각이 머리를 때렸지요. 전하, 소인에게 병든 아비가 있사옵니다. 잠시 다녀오게만 하여 주십시오. 왕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비를 먼저 말하는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느냐? 남문 밖 우물가 초가이옵니다. 왕은 곁에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의원 하나를 보내어 그 아비를 돌보게 하라. 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찌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무릎을 꿇었지요. 왕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겁내지 마라. 오늘 네가 살린 것은 짐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닐 수도 있다. 빗구름 사이로 늦은 햇빛이 젖은 돌길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서진은 군사들 사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등에 꽂혀 있었고 왕은 가마문이 닫힌 뒤에도
오래도록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피 묻은 비녀 하나를 쥔 채 사라졌던 여인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군사들 사이에 끼어 국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바닥은 빗물을 머금어 어둡게 빛났고 높은 담장은 하늘마저 가려버린 듯 했지요. 남문 밖 초가에서 살던 아이에게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조용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내관 하나가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너를 살펴보라 하셨다. 괜한 짓은 하지 마라.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누가 자신을 비웃는지, 누가 두려워하는지, 누가 괜히 시선을 피하는지 모두 보였습니다. 작은 처소 하나가 마련되었습니다. 방이라기보다 창고 옆 빈칸에 가까웠지요. 그래도 빛에는 지붕 아래 흙바닥보다는 나았습니다. 잠시 뒤 의원이 들이민 약첩과 함께 내관이 전했습니다. 네 아비는 무사하다. 열은 높으나 손 쓸 수 있다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굳어있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궁안은 조용했으나 사람들의 입은 바빴습니다. 그 아이가 독침을 알아봤다더라. 우연이겠지. 아니면 미리 짜인 일일 수도 있다. 수군거림은 문틈 사이로 바람처럼 스며들었지요. 서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동이를 옮기다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한 하급 내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열쇠를 잃어버린 줄 알고 계시지요. 내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허리춤을 더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바닥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걸을 때 3번째 발자국만 짧았습니다. 그때 떨어뜨리신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열쇠가 나왔고 비웃던 자들의 입이 잠시 다물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은 대신들과 문서를 살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올려야 할 붉은 봉암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정가관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보았느냐? 지키던 자는 무엇을 했느냐? 호통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서진은 문 밖에 서 있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상자를 끈 자국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갔다면 급히 꺾은 발끝 자국이 남아야 했지요. 그는 기둥 아래 떨어진 붉은 밀랍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암을 뜯다 급히 다시 닫으려다 부러진 흔적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복도 끝 좁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을 살펴보셔야 하옵니다. 대신 하나가 코웃음쳤습니다. 네가 또 무엇을 안단 말이냐. 서진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모르는 이는 숨길 곳을 찾고 아는 이는 찾는 자의 눈을 피합니다. 모두가 잘 보는 곳은 오히려 비워두는 법이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 좁은 방에 붉은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봉암은 다시 붙였으나 한쪽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지요. 왕은 상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앞으로 데려오라. 대신들의 얼굴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상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앞으로 데려오라. 서진이 조심히 무릎을 꿇자 대신들의 시선이 한 몸에 쏠렸습니다. 왕은 붉은 봉암에 어긋난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서진은 잠시 살핀 뒤 답했습니다. 내용을 훔쳐본 자가 다시 감춘 흔적이옵니다. 상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 안에 글을 본 것이 목적이었사옵니다. 정각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왕은 봉암을 뜯어 안의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종이는 그대로였으나 맨 아래 장한 귀퉁이가 미세하게 젖어 있었지요. 누군가 급히 펼쳤다가 손에 땀으로 적신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동쪽 서고에 불이 났사옵니다. 모두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왕은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대신들과 군사들이 뒤따랐습니다. 서진도 숨을 고르며 그 뒤를 따랐지요. 동쪽 서고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내관들과 궁녀들이 물동이를 나르며 울먹였고 군사들은 문짝을 뜯어 불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으나 안쪽 한 칸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서진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는 나무 냄새 속에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자연히 번진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흙 위로 발자국이 어지럽게 겹쳐 있었으나 한 줄기 자국만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곧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품에 안고 뛰어나간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왕이 탄 장부 더미를 살피던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없어졌느냐? 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래된 출납 장부 한 권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순간 서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불은 장부를 태우려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불을 끄는 사이 장부를 빼내려는 눈속임이었지요. 왕도 같은 생각을 한 듯 서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서진은 한 사람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타버린 곳을 보는데 오의정 민도겸만은 비어있는 책꽂이부터 먼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놓칠 수 없었지요. 이미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눈길이었습니다. 민도겸은 곧 근심스러운 얼굴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궁 안 기강이 무너졌사옵니다. 속히 범인을 엄벌하셔야 하옵니다. 말은 옳았으나 서진은 오히려 더 서늘해졌습니다. 모르는 자는 불을 먼저 보고 아는 자는 잃은 것을 먼저 찾는 법이었습니다. 연기 사이로 왕과 서진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은 문고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웃는 얼굴을 한 자가 더 차갑고 성난 얼굴을 한 자가 더 숨기는 법도 있는 것인지 궁 안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내관 하나가 급히 찾아와 전했습니다. 전하께서 부르신다. 서진이 정각 안으로 들어서자 왕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타다 남은 장부 조각 몇 장과 새로 가져온 낡은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지요. 왕은 곧장 물었습니다. 네가 찾은 것이 있느냐? 서진은 쪽문의 기름 자국과 발자국 이야기를 조심히 아뢰었습니다. 왕은 잠시 침묵하다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보아라. 오래전 창고 출납 기록이었습니다. 서진이 글자를 더듬어 내려가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문도 제 아비의 이름이옵니다. 왕은 낮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궁 물품이 사라졌을 때 책임을 지고 쫓겨난 자다.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가 실수로 쫓겨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물품 수량은 맞는데 마지막 확인 도장이 2번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늦게 손댄 흔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죄를 뒤집어 쓴 것이옵니다. 왕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짐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의심했다. 다만 증거가 없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오는 밤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던 아버지, 말없이 벽만 보던 뒷모습이 떠올랐지요. 억울함을 품은 사람은 분노보다 먼저 스스로를 깎아먹는 법이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네 아비는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감싸는 듯 했지. 서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감쌌다 하심은 왕은 답하지 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의정 민도겸과 좌의정 윤태성이 함께 들라는 정갈이었습니다. 두 대신이 나란히 들어와 예를 올렸지요. 윤태성은 얼굴에 노기가 서려 있었고 민도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왕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과 이번 서고, 화제를 함께 다시 살필 것이다.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으나 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의 흔들림은 분노였고 민도겸의 흔들림은 계산이었습니다. 같은 놀람이라도 마음의 빛깔은 전혀 달랐지요. 서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왕의 목숨을 노린 자를 찾는 일과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결국 한 줄기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겹쳐 찍힌 도장을 본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 달랐습니다. 윤태성의 눈에는 노기가 번졌고 민도겸의 눈에는 짧은 계산이 스쳤지요. 왕은 장부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뒤늦게 손댄 것 같으냐? 윤태성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다시 조사하셔야 하옵니다. 죄인이 누구든 드러내야 나라 기강이 삽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나 고닫습니다. 민도겸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하, 오래된 먼지를 뒤집으면 조정만 어지러워질까 두렵사옵니다. 이미 벌받은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사온데 지금은 전하의 안위부터 돌보심이 옳사옵니다. 말은 부드러웠으나 지나치게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확신에 가까운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말하지 않고 혼란만 말하는 자는 대개 진실보다 자신의 자리를 먼저 지키는 법이었지요. 왕은 아무 표정 없이 두 사람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각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왕이 낮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좌의정은 성미가 급하나 감춘 말이 적사옵니다. 우의정은 온화하나 말마다 틈이 없사옵니다. 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틈이 없다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옵니다. 다만 두려운 자는 실수하고 준비한 자는 실수가 적사옵니다. 왕의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왕은 서진만 남기고 술상을 드리라 명했습니다. 작은 잔에 술이 따르자 왕은 한동안 손대지 않았습니다. 짐은 매일 수십 명을 만나나 마음 놓고 믿는 자는 드물다. 서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왕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제는 웃으며 등을 찔렀고 신하는 충성이라 말하며 제 이익을 챙겼다. 높은 자리는 넓어 보여도 설 곳은 한 발뿐이다. 서진은 처음으로 왕의 목소리에서 피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의 피로였지요. 왕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짐이 두렵지 않으냐? 서진은 솔직히 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사옵니다. 지금은 외로워 보이옵니다. 왕의 손이 멈췄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하니는 처음이었지요. 잠시 뒤 왕은 낮게 웃었습니다. 무엄 하나 틀리진 않구나.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를 해하려는 자는 전하 가까이에 있사옵니다. 가까울수록 웃음도 쉽사옵니다. 왕은 천천히 일어나 연못 쪽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난간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자를 잡으려면 짐이 다시 가까워져 주어야겠구나. 서진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왕이 미끼가 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왕이 미끼가 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너무 위험하옵니다. 왕은 창밖 달빛을 바라본 채 답했습니다. 짐이 숨기만 하면 놈도 숨는다. 잡으려면 나오게 해야 한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자는 많다 하나 남의 목숨을 미끼로 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잠시 뒤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곁에 있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서진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때로 명령보다 무거운 법이었지요. 다음 날 궁 안에는 작은 연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이 대신 몇 사람만 불러 연못 정자에서 바람을 쐬며 술을 나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한가로운 자리였으나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웃음 속에 칼이 숨어 나올 날이라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정자에는 좌의정 윤태성, 우의정 민도겸, 몇몇 대신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말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들은 하나같이 계산적이었지요. 왕은 일부러 평소처럼 연못 가장자리 난간 가까이에 섰습니다. 서진은 멀찍이 물동이를 든 아이들 틈에 섞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버드나무 그림자가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너무 고요할수록 위험은 가까운 법이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귀에 아주 작은 금속 마찰음이 스쳤습니다. 딸깍, 사람 귀로는 놓칠 만큼 짧은 소리였지요. 서진의 눈이 곧바로 왕의 왼편 난간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결 사이 미세한 틈이 어제보다 벌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손대시면 아니 되옵니다. 서진이 뛰쳐나가는 순간 왕의 손이 이미 난간 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몸을 날려 왕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동시에 난간 틈에서 가느다란 침이 튀어나와 허공을 갈랐지요. 잔을 들고 있던 대신들이 비명을 질렀고 군사들이 칼을 뽑아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왕은 한 걸음 물러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은 주변 사람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결과를 보려 반드시 근처에 남아있으리라 짐작했지요. 모두가 놀라 왕만 보는 사이 단 한 사람만이 서진의 얼굴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오이정, 민도겸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소매 안에서 미세하게 움켜쥐어져 있었고 놀란 척한 입가에는 늦은 경악이 걸려 있었지요. 너무 늦게 만든 표정은 오히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민도겸은 곧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전하, 이 무도한 자를 당장 잡아야 하옵니다. 서진은 차가운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도 놈은 얼굴을 숨긴 채 남의 목소리로 먼저 칼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가운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도 놈은 얼굴을 숨긴 채 남의 목소리로 먼저 칼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정자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장치를 심은 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간 속에는 가느다란 쇠침과 실오라기 같은 줄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미리 설치해두고 멀리서 당긴 장치였습니다. 왕은 굳은 얼굴로 연회를 거두라 명했고 대신들은 저마다 놀란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민도겸 역시 끝까지 근심스러운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래 거짓말한 자는 표정조차 습관이 된다는 것을. 밤이 깊자 왕은 서진만 남겨두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느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짐보다 더 놀란 자가 있었다. 서진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도 보셨사옵니까? 왕은 창가에 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짐의 손을 보는데 한 사람만 네가 뛰는 걸 먼저 보더구나. 서진의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라는 말은 칼을 뽑기에 부족했지요. 증거가 더 필요하옵니다. 왕은 짧게 답했습니다. 찾거라. 그날부터 서진은 민도겸의 발을 밟듯 뒤쫓았습니다. 직접 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도겸 곁 하인들이 무엇을 사는지, 어느 길로 드나드는지, 밤마다 어느 등이 늦게 꺼지는지 작은 것부터 모았지요. 사흘째 되던 밤 민도겸의 측근 하나가 남문 바깥 약재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장작더미 뒤에 몸을 숨긴 채 뒤따랐습니다. 사내는 허름한 약방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작은 꾸러미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며 보자기 끝이 들렸습니다. 안에는 검은 가루와 가느다란 침통이 들어 있었지요.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사내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춘 채 웅크렸습니다. 발자국 하나만 잘못 내도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사내는 한참 어둠을 노려보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 숨을 돌린 서진은 약방 문틈에 꽂힌 낡은 목패를 보았습니다. 10년 전 궁의 동물 납품하다 쫓겨난 상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잊힌 줄 알았던 길이 아직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 서진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어쩌면 이런 밤길 끝에서 죄를 뒤집었었을지 몰랐습니다. 분노는 칼처럼 뜨거웠으나 마음 한켠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화보다 증거가 먼저라는 것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문 앞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그림자, 좌의정 윤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서진 손목을 붙잡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네가 쫓는 자가 너를 먼저 죽이려 들 것이다. 오늘부터 혼자 다니지 마라. 윤태성은 서진 손목을 붙잡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네가 쫓는 자가 너를 먼저 죽이려 들 것이다. 오늘부터 혼자 다니지 마라. 서진은 뜻밖의 말에 눈을 들었습니다. 늘 성급하고 거친 줄만 알았던 사내의 눈에는 피로와 경계가 함께 서려 있었지요. 어찌 소인이 밤길에 나간 줄 아셨사옵니까? 윤태성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놓았습니다.
궁 안에서 발 빠른 아이 하나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건 뭔가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서고 뒤편 빈 처소문이다. 10년째 잠겨 있다. 네가 찾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있을지 모른다. 말끝을 남긴 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서진은 홀로 빈 처소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문짝은 습기를 먹어 뒤틀려 있었지요. 열쇠를 돌리자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밀려 나왔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으나 구석 작은 괴짝 하나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비녀와 헤어진 옷자락, 그리고 기름 먹은 천에 쌓인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비녀 끝에는 그날 왕이 놀라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시오. 민가로 숨기시오. 전하께 알리면 그분도 죽습니다. 제 이름은 종이 끝에는 붉게 번진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그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조차 알리지 못할 비밀을 품고 떠난 것이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급히 종이를 품에 넣고 몸을 숨겼습니다. 지나가는 이는 민도겸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잠긴 줄 알았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을 살피다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었나? 짧은 한마디였으나 충분했습니다. 이 처소의 존재를 아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맡던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함은 아버지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으로 자신을 숨겼고 아버지는 죄인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날이 밝자 서진은 왕을 찾아가 품속의 종이와 비녀를 꺼내 놓았습니다. 왕의 손끝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였구나. 서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왕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그냥 보지 않았던 이유를 서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왕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그냥 보지 않았던 이유를. 왕 이도현은 비녀를 두 손으로 받들듯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짐의 목숨을 2번 구한 사람이다. 한 번은 독이 든 탕약을 막았고 또 한 번은 아이를 안고 사라져 짐을 살렸다.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왕은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짐은 그녀가 배신한 줄 알았다. 그러나 끝내 짐을 지키려 떠난 것이었구나. 침묵은 길었으나 머뭇거림은 짧았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했습니다. 새벽 조회를 연다. 모든 대신을 불러라. 그날 동이 틀 무렵 조회전은 무거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들은 갑작스러운 부름에 수군거렸고 민도겸은 여느 때처럼 단정한 얼굴로 자리에 섰습니다. 윤태성은 말없이 굳은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지요. 왕이 어좌에 오르자 정가가는 숨소리조차 죽었습니다. 왕은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래된 빚을 갚겠다. 곧 내관들이 사라진 장부, 약방 목패, 독침장치, 연화의 비녀와 편지를 차례로 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술렁임이 터졌습니다. 왕은 민도겸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겠느냐? 민도겸은 한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누군가 소인을 모함하려 꾸민 짓이옵니다. 죽은 궁녀 이름까지 끌어들이다니 참으로 흉악하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장 억울한 사람처럼 말하는 법이었지요. 그때 민도겸이 돌연 윤태성을 가리켰습니다. 좌의정이옵니다. 거친 성미로 예전부터 원한을 품었고 유사히 군사들과 자주 드나들어 싸웁니다. 전각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민도겸은 더 몰아붙였습니다. 소인을 치우고 권세를 잡으려는 계략이옵니다.
윤태성은 분노에 이를 악물었으나 왕 앞이라 참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혜전 기둥 뒤에서 검은 옷 사내 하나가 뛰쳐나와 왕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찰나 윤태성이 몸을 던졌습니다. 칼끝이 그의 옆구리를 깊게 베었고 피가 돌바닥 위로 튀었습니다. 군사들이 자객을 제압하는 사이 윤태성은 무릎을 꿇은 채 왕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민도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자객까지 숨겨두었느냐. 민도겸은 뒤늦게 무릎을 꿇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드러내며 낮게 웃었습니다. 전하께선 너무 오래 살피셨습니다. 권세는 비워두면 남이 가져가는 법이지요. 조혜전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짐승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혜전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짐승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왕 이도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내려오며 낮고 단단하게 명했습니다. 민도겸을 결박하라. 군사들이 달려들자 민도겸은 끝내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인을 묶어도 탐한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 노릴 것이옵니다. 왕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러하니 더더욱 네 같은 자를 남길 수 없다. 쇠사슬 소리가 울렸고 민도겸은 끌려나가며 처음으로 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판을 망쳤구나.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이옵니다. 악한 자는 늘 남 탓으로 끝을 맞는 법이었지요. 소란이 가라앉자 왕은 피를 흘리며 무릎 꿇은 윤태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상처를 막았으나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은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친 말만 하여 늘 오해를 샀사옵니다. 오늘 하나만은 바로 보셨으면 되었지요. 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대는 처음부터 충신이었다. 윤태성은 서진을 불러 손짓했습니다. 아이야, 사람은 혀보다 마지막 걸음을 보아라. 말 잘하는 자를 경계하고 미움받더라도 제 자리를 지키는 자를 잊지 마라.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전가가는 깊은 침묵에 잠겼지요. 며칠 뒤 민도겸의 죄는 온 나라에 반포되었습니다. 독침과 밀수, 궁녀 살해, 누명 씌운 장부 조작까지 드러나자 백성들은 분노했고 10년 묵은 원통함도 함께 풀려나왔습니다. 왕은 최문도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아버지가 떨리는 무릎으로 엎드리자 왕은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는 죄인이 아니었다. 나라가 그대를 늦게 돌려 세웠다. 최문도의 눈물이 수염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버지 곁에 조용히 섰지요. 왕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서진에게 학문과 벼슬길을 열어주겠다. 궁에 남아 짐을 도우라. 모두가 부러워할 은혜였으나 서진은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았사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찾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사옵니다. 이제는 아비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짐은 너를 붙잡고 싶으나 붙잡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구나. 해질 무렵 국문이 열렸습니다. 10년 전 최문도는 죄인의 몸으로 쫓겨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길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걸었고 발걸음은 곧았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이 좀 가벼우십니까? 최문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억울함은 사람을 늙게 만들고 진실은 늦어도 사람을 다시 세우는구나.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 담장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왕은 높은 누각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칼든 장수가 아니라 외면하지 않은 한 아이의 눈이었다고.